정문을 열었습니다. 올해 기관 8년이 되었고요. 상설 전시실을 작년 개편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전시장 제목은 앞에 바라보시면 훈민정음 천년의 문자 계획이라고 해서 훈민정음을 만드신 누구요? 세종대왕의 생각은 무엇이었고, 그 다음에 훈민정음은 어떠한 변화 과정을 겪고 오늘날의 한글이 되었는가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전시장입니다. 이제 안으로 들어갈 텐데요. 자, 저희 숫자가 많고 전시장이 300평인데 저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동할 거예요. 이동 중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자, 이동할 때는 조금 빠른 걸음으로 부탁드릴게요. 네. 자, 들어가실게요. 여기 멈추겠습니다. 자, 바닥을 보시면 노란색 큰 글씨로는 기역, 니을, 이은, 리을 해서 히읗까지 14개의 자음이 써 있고요. 그 사이에 하얀 글씨로는 세종대왕의 말씀이 써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계신 내용인데요. 저희가 약간 축약해서 썼습니다. 자, 제가 읽을 테니까 앞으로 서서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말이 중국과 달라 내 일을 딱하게 여겨 28자를 만드니 사람마다 쉽게 익혀 날로 스매 가난케 하고자 할 따름이라. 이거 어디서 보셨어요? 예, 훈민정음 해례본의 어제 서문입니다. 자, 읽어보시죠. 예, 오늘만 내주셔서 훈민정음 해례본의 어제 서문이 있는 바로 그 책, 훈민정음 해례본입니다. 자, 여기 보면 한자로 꾹지어 호중국 하고 시작하죠. 저희가 훈민정음 해례본 33장 한 권 전체를 펼쳐서 전시했습니다. 자, 그리고 주변은 깜깜하죠. 네. 그런데 책만 환하게 빛을 내고 있어요. 아, 전시장을 왜 이렇게 연출했을까 궁금하실 텐데 이 책 속에 기록된 어떠한 문장 때문이에요. 저희가 맨 앞에 벽에 붙였으니까 앞으로 쭉 걸어가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오십시오. 우리에게는 우리만의 소리는 있으나 우리만의 역사가 없어서 중국에 들러온 수학이 어렵더니 훈민정음이 탄생하여 우리나라 오랜 역사에 어둠을 밝히셨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만의 글자가 없던 시절을 깜깜한 어둠으로, 그리고 그 어둠 속에 빛을 던지듯이 탄생한 훈민정음을 이렇게 환하게 대비되게 표현했습니다. 자, 안으로 들어가실게요. 여기는 1번 구간이에요. 아까 어제 선물을 가지고 전시장 7개 구간을 나누었거든요. 그래서 전시장 끝까지 돌아보시면 아, 세종대왕이 이러한 생각으로 훈민정음 만드셨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했는데 여기가 첫 번째 공간이고요. 이 공간은 우리에게 한글이라는 우리 고유의 문자가 없었던 시절의 문자 생활은 어떠했을까 생각해 보는 건데 우리는 중국의 한자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의 생각을 그대로 제대로 적을 수가 없어서 향찰, 이두, 구결과 같은 차자 표기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여기 앞에 저희가 2점 전시한 유물은 초조 대장경인 유가사 진원인데요. 구결 자료입니다. 자, 제 앞에 있는 이 자료는 점토 구결이라고 해서 자, 한자 사이사이에 자세히 보시면 자, 누군가 종이를 눌러서 긁어놓은 흔적이 보이실 거예요. 자, 그래서 점으로 토를 다른 구결이라는 뜻인데 요 글씨를 어떻게 긁었냐면 자, 요거 대나무고요. 혹은 코끼리의 상아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뾰족하게 깎아서 각필이라고 하는 연필을 만든 다음에 그 종이를 눌러서 이렇게 글자를 새깁니다. 눈으로 보면 잘 안 보여요. 제가 그래서 크게 확대한 것이고요. 자, 이러한 방법의 이유는 이 초조대장경은 신성한 경전이기 때문에 경전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게 이렇게 비밀스럽게 적은 것이고요. 문제는 그게 정확하게 눈에 안 보이니까 나중에는 이렇게 실제로 글씨를 쓰는 자토구결이라는 방법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한자 사이사이에 한자를 축약한 글자로 토를 달았습니다. 자, 어떻게 쓰는지 예를 들을게요. 자, 점으로 점 찍은 점토구결은 위에 칸, 가운데 점 찍었다. 그러면 의라고 읽기로 했어요. 한자와 함께 연결해서 읽으면 색의라고 읽습니다. 요거는 글자를 쓴 자토구결인데 한자로 새 을자예요. 그래서 읽으면 법을 이렇게 읽습니다. 자, 근데 이게 과연 좋은 문자생활이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한자를 수천 자 외웠어야 해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 점토구결, 자토구결 저는 하나씩만 예를 들었는데 이것도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렇죠? 그걸 모두 외워야 되니까 평범한 백성들에게 이 문자생활은 너무나 멀고 먼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생활보다 훨씬 쉬운 새로운 문자생활 훈민, 정미 탄생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동하실게요. 앞으로 쭉 가십시오. 네. 여기 바라보실까요? 자, 요거 뭐처럼 보이세요? 예, 거북이가 새겨져 있는 도장인데요. 이렇게 거북이가 앉아 있으면 왕이나 왕비의 도장을 뜻해요. 요거는 세종대왕의 어보입니다. 자, 요거는 세종대왕 살아계실 때 쓰셨던 것은 아니고 세종대왕이 돌아가셨던 1450년 세종대왕의 아들 문종이 아버지 세종대왕을 위해서 만든 어보라고 하는 도장이고요. 왕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자, 찍어보면 아래쪽에 이런 글자가 써 있어요. 자, 우리 아버지 세종대왕은 학문에도 빼어났고 무술에도 출중했고 어질고 덕스럽고 똑똑하고 그리고 효성이 지극하신 분이셨다 라고 새겨져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도장의 주인공이 만드신 훈민 정음은 뒤쪽에서 자세히 설명할게요. 뒤를 돌아가 주십시오. 여기 서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세종께서 훈민정음 몇 년도에 만드셨죠? 1443년. 자, 그리고 3년 뒤인 1446년에 훈민정음에 대한 설명서 훈민정음 대례본을 완성합니다. 바로 제 앞에 놓여있는 이 책인데요. 이 책은 모두 한자로 쓰였어요. 아까 우리 어둠 속에서 책 한 권 봤죠? 거기에 국지어음, 이보중국하고 한자로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이 중에 세종대왕의 말씀과 예의라고 하는 부분은 이렇게 발췌가 되어서 한글로 번역이 됩니다. 자, 그래서 월인 속보라고 하는 책의 맨 앞에 권 1에 이렇게 수록이 되어 있는데 지금 펼침면이 달라요. 이건 한자로 된 거, 이건 한글로 번역한 거. 근데 같은 페이지가 펼쳐지지 않으니까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이쪽 한자본이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페이지를 번역하면 나란 말씀이 중국에 달아 문자와로 서로 삼았디 아니할세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제가 비교로 보여드렸고요. 우리는 원래 책, 세종께서 쓰신 요거 볼 겁니다. 자, 책을 다 같이 모여서 볼 건데요. 제가 손가락 이렇게 내리면 진짜 손가락 말고요. 아래쪽에 그림자 손가락 생겼죠? 그 손가락 끝을 잘 봐주세요. 자, 요거는 용자례라고 해서 글자의 사용을 예로 들은 부분입니다. 자, 이제부터 예가 나올 거예요. 초성, 기역, 역, 감, 위, 시라고 해서 첫소리에 기역 들어간 글자는 감이라는 글자와 같다. 감의 첫소리가 기역이 맞나요? 네. 그렇죠. 그다음에 요 감은 한자로 적으면 감시자에 해당한다 라고 한글과 한자로 풀이를 적었어요. 자, 그리고 요거는 갈이라고 읽을 텐데 아래쪽에 한자를 보면 갈 때 로자가 써 있어요.
그래서 기억이 처음 들어가는 글자를 감과 갈 각각을 한자로 설명한 거예요. 모든 글자는 똑같이 두 단어씩 설명합니다. 기읍도, 옛니은도, 디귿도 같습니다. 몇 개 더 읽을게요. 요거는 콩입니다. 아래쪽에 대두라고 해서 두부 만들어 먹는 콩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두텁이라고 해서 두꺼비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아까 보니까 창가에 이렇게 세워진 글자 앞에서 사진 찍었는데 여기서 뽑아서 거기다가 저희가 넣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깡총깡총 뛰어다니는 노로, 그 다음에 꿀을 만드는 벌, 그 다음에 요거는 요걸로 짚을게요. 부엉부엉 우는 부엉이, 요거는 가양인데 소리가 약간 바뀌었어요. 비양 이렇게 되다가 지금은 그쵸, 한 글자로 줄어서 뱀 됐어요. 여기 김뱀 자자가 써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책 만드신 분 바로 이분이시죠. 세종대왕입니다. 광화문 한복판에 세워진 세종대왕 동상인데요. 혹시 이번에 보셨나요? 예, 자세히 보시면 세종대왕 손에 책이 한 권 들려 있어요. 이거 무슨 책일까요? 국민정음 해리고. 그 다음에 세종께서 책을 덮고 계신가요? 펼치고 계신가요? 펼쳤어요. 그럼 어디 두 쪽을 펼쳤을까요? 맞아요. 닭, 콩, 노로, 부엉 새겨져 있는 이 두 쪽을 펼치고 계십니다. 자, 이 국민정음 해리고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 나라를 대표하는 문자가 누가 만들었고 언제 만들었고 어떠한 제자 원리로 만들었는지 기록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 가치가 인정되어서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이 되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국보가 되었습니다. 자, 책 속에 기억, 니은, 아야어여 설명도 자세히 되어 있거든요. 자, 저희는 이쪽 뒤쪽에서 따로 설명 듣겠습니다. 이쪽 오십시오. 이것들이 바로 세종께서 만드신 28개의 자음과 모음입니다. 제가 서 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자음 17, 나머지가 모음 11글자인데요. 이 자음의 기본 글자는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음입니다. 그리고 이 기본 글자는 모두 우리가 말하는 다른 기관을 묻었는데요. 입술, 이, 혀, 목구멍을 묻었습니다. 자, 정말 맞는지 우리도 똑같이 소리를 한번 내볼 거예요. 글자 아래쪽에 을을 붙여서 있습니다. 그대로 멈추면 혀가 이렇게 귀엽게로 부러지는 거 느껴지시나요? 혀의 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언니소리. 한 획을 더 하면 이렇게 글자가 생기고요. 요거는 누 하는 순간 혀가 올라가서 윗몸에 닿았다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혀 소리. 그 다음에 하나를 더 하면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요거는 자, 어디서 소리가 나는지 느껴지셨죠? 입술이 닿았다가 떨어졌습니다. 입술 소리.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요거는 그냥 스 하지 마시고 그쵸? 자, 위 이와 아래 이를 이렇게 다물고 바람을 뿜으면 이렇게 소리가 나죠. 이건 이 소리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는 목이 이렇게 울리시죠. 그래서 목 구멍 소리고요. 한 획을 더 하고 또 한 획을 더 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설명하지 않은 여기 세 글자는 이렇게 획이 더해지는 기본 제자 원리에서 벗어난 이제자라서 제가 따로 설명 안 드렸고요. 이제 모음입니다. 모음은 딱 3개. 동그란 하늘, 평평한 땅, 서 있는 사람, 천, 지, 인. 3가지를 가지고 설명했는데요. 우주가 들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평평한 땅의 위, 아래. 그 다음에 서 있는 사람의 왼쪽, 오른쪽에 한 점, 혹은 2점씩 표시를 하면 오, 아, 우, 그 다음에 2점 찍으면 야, 유, 여.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하나로 적어봤을 때 가운데 하늘 보이시죠? 그 다음에 땅, 서 있는 사람. 한 점씩 찍으면 오아 우어. 2점을 찍으면
유야 유여 이렇게 되고요. 이거는 돌려가도 변화 없이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28글자 만들었고 사라진 글자는 하나, 둘, 셋, 꼭지가 달린 이음까지 4개가 없어져서 지금은 24개만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훈민정음 완성되고 해례반 책의 가장 뒤쪽에 정인지라는 학자가 이렇게 썼어요. 훈민정음은 지혜로운 자는 아침 한나절이 가기 전에 어리석은 자라고 하더라도 열흘이면 깨우칠 수 있는 글자다 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훈민정음은 간단하고 과학적인 글자라서 배우기가 쉽다는 뜻입니다. 자, 선생님들께서도 똑같은 생각이십니까? 네. 예, 이렇게 이동하겠습니다. 선생님 연습 볼 거예요. 자, 아까 세종대에서 훈민정음을 완성한 것은 손을 더 앞으로 가까이 오십시오. 예, 책이 작습니다. 자, 훈민정음 완성 몇 년이었죠? 43년. 그 다음에 해례반 책의 완성은요? 3년 뒤. 그럼 그 사이 3년 동안 세종대에서는 무엇을 하셨던 걸까요? 자, 훈민정음을 테스트하고 싶어서 7명의 학자들에게 내가 만든 훈민정음을 가지고 테스트를 할 겸 노래를 지으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책이 바로 앞에 있는 그 유명한 용비 어천가 라고 하는 책입니다. 자, 이 제목의 뜻은 글자 그대로 하면 용이 날아서 하늘에 오르는 이야기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조선시대에 용은 무엇을 나타내는 상징적 동물이었나요? 왕. 맞습니다. 그래서 왕이 입은 옷에 이렇게 용이 새겨진 거 보셨죠? 네, 그래서 세종대왕의 조상들을 용이라고 표현하고 그 조상을 칭찬하고 조선이란 나라가 영원하기를 바라는 그 내용이 쓰여져 있는데 아까 한글 테스트용이었죠? 그래서 이 책 보시면 한글을 먼저 씁니다. 그리고 한글 문장이 다 끝난 다음에 그 내용에 대해서 한자로 다시 적습니다. 여기 빨간 딱지가 붙어 있는 게 용비어천가의 2번째 노랫말이에요. 여기는 한자어도 들어있지 않고 순수 한글로만 되어 있는데 읽어보면 불휘 깊은 남간 이렇게 시작하죠. 자,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기 때문에 꽃이 좋고 열매가 많으니라 이렇게 시작하는 건데 자, 선생님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여기 새겨져 있습니다. 자, 만원권의 일단 주인공이 누군가요? 세종대왕. 세종대왕. 자, 그런데 어디에 뿌리 깊은 나무라고 써 있을까요? 뒤에. 뒤에? 네, 아, 맞습니다. 댓글. 예, 배경. 배경이 맞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아. 예, 뿌리 깊은 나무 하고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기 조금 해상도가 안 좋아서 덜 보이니까 정말로 궁금하신 분은 이 실물을 가지고 직접 한번 다시 확인해 보시기를 바래요. 자, 그래서 이 책이 언제 나왔냐? 1445년에 나왔어요.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1443년에 훈민정음 만들고 괜찮을까? 예, 용비어천가로 45년에 테스트를 하고 괜찮다라고 생각해서 바로 그 다음인 1446년에 훈민정음 해례본 책을 써서 백성들에게 내가 새로운 글자를 만들었으니 편히 쓰라 라고 알린 것입니다. 그래서 해례본 책의 완성을 예, 훈민정음의 반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훈민정음 그냥 뚝딱 만들어진 게 아니라 만들고 그 다음에 테스트하고 알리는 예, 그러한 과정을 거쳤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훈민정음의 시험이고요. 이제 훈민정음 완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진짜 만원권 꺼내신 분이네요. 감사합니다. 좀 전에 받았어요. 네, 이쪽으로 오십시오. 여기 두 줄로 책이 한 권씩 표시가 되어 있어요. 자, 이거는 한자로 된 책들을 훈민정음 있으니까 한글로 번역하는 사업을 한 건데 자, 당시에는 언문이라고 많이 불렀기 때문에 한자로 된 책을 한글로 번역하는 사업인데 국가에서 진행했고요. 이 모든 과정은 여기에 있는 목판으로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목판 어떻게 만드나 영상으로 볼 거예요. 자, 일단 목판의 주재료는 뭐예요? 나무. 아무 나무 쓰지 않습니다. 산벚꽃나무, 대추나무, 가래나무 이런 나무를 잘라서 그 다음에 얇게 판으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결을 삭혀서 자, 지금 여기서
실을 먹물에 빠뜨려서 땅 튕겨서 먹선을 그린 다음에 톱으로 쓱쓱쓱 잘라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표현이 거칠거칠하니까 대패질을 해서 매끈하게 다듬었고요. 자, 이제 준비는 다 되었습니다. 자, 목판에 글씨를 써서 깎아야 될 것 같은데 목판에는 단 한 글자도 적으면 안 됩니다. 원본은 종이에 연필가가 쓴 다음에 위에서 보면 글씨가 하나도 안 보이게 엎어서 붙입니다. 아니 근데 글씨가 안 보여서 어떻게 글씨를 새길 수 있을까요? 비밀은 들기름이에요. 종이 위에 이렇게 발라주면 종이가 기름을 쫙 빨아들여서 반대쪽이 안 보였던 글자가 비쳐서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글씨를 새기는데요. 또 주의할 점이 있어요. 자, 요 뾰족한 칼로 글씨는 단 한 자도 건드리지 않습니다. 글씨를 제외한 그 옆에 빈 곳을 깎아주는 거예요. 계속 깎다 보면 옆에는 푹 꺼져서 내려오고 글씨는 위로 볼록 올라오는 도들색임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 깎았으면 맨 끝쪽 양쪽에 마구리라고 하는 손잡이를 달아줘요. 자, 요거는 손잡이 역할도 되지만 나무는 오래되면 뒤틀리거든요. 그거를 막아주는 역할도 있고요. 이 마구리의 높이가 목판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목판을 이렇게 쌓아놨을 때 그 사이로 바람이 지나가서 나무가 썩지 않는 효과도 있었어요. 자, 이제 다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제는 먹물을 글자 위에 쓱쓱쓱 발라서 자, 그 위에 종이를 덮고 무거운 것으로 종이를 쓱쓱쓱 문지르면 글자 위에 발라진 먹물이 종이로 옮겨가서 착 달라붙게 되는데요. 자, 이제 종이를 떼면 제가 설명하는 사이에 이분은 어떤 글씨를 새겼을까 읽어봐 주십시오. 자, 첫 번째 기회가 번개같이 지나갔어요. 두 번째는요. 읽으신 분 계세요? 자, 세 번째는 천천히 보겠습니다. 이쪽도 읽는 거예요. 나란 말씀이 균기대다라 문자와로 서로 삼았지 않으야세. 그래서 훈민정음 해례본을 한글로 번역한 내용을 새겼습니다. 자, 이런 작업을 통해서 이 목판으로 국가에서 한자로 된 책을 한글로 번역한 다음에 지방에 내려보내면 그 지방에서 필요에 따라서 사용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국가의 번역 사업의 결과 이렇게 수많은 책들이 만들어져서 전시가 되어 있는데, 자, 한번 퀴즈로 내볼게요. 맨 처음에 국가에서 어떤 장르의 책을 가장 먼저 번역했을 것 같으세요? 네? 법전? 또 다른 의견? 예? 불교. 맞습니다. 정답이에요. 자, 조선은 유교 사회였지만 불심이 백성들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자, 불경이 가장 먼저 번역됩니다. 그래서 저기 앞에서부터 맨 처음에 전시한 책이 불경이에요. 자, 그 다음이 저희가 서 있는 여기 유교 경전입니다. 자, 그 중에서 제가 요거는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가까이 오십시오. 자, 요거는 삼강행실도 언해라는 책인데 맨 처음에는 삼강행실도라는 제목으로 간행이 됐어요. 그리고 세종 살아계실 때 만들어집니다. 자, 큰 사건이 배경이 되는데 그때는 1428년 세종대왕이 왕일 때였고요. 진주에 사는 김화라고 하는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합니다. 그래서 세종이 엄청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아들에게 딸에게 효자가 되어라.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임금께 잘하는 충신이 되어라. 결혼한 아내는 남편에게 잘하는 연려가 되어라 라고 가르칠 수 있을까 하다가 중국과 우리나라의 유명한 충신과 효자 연려의 이야기를 모아서 이렇게 책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처음 책은 이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약간 달라요. 윗부분이 없습니다. 앞장에 그림 하나, 뒷장을 넘기면 한자 설명, 시하고 칭찬하는 찬이라는 게 붙어 있었어요. 근데 이 책은 쉽게 말하면 맨 처음엔 실패. 왜 그랬을까요? 맞습니다. 아무리 그림이 한 장 있어도 뒷장에 한자를 읽지 못하면 이 그림에 설명하는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읽지는 못했어요. 나중에 훈민정음이 완성되자 책이 이렇게 길어져요. 그러면서 밑부분에 한글이 추가됩니다. 그러자 한글과 그림과 뒷장에 한자 설명이 더해져서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읽고 충신과 효자와 연려가 나옵니다. 자, 요거는 그림이 한 장이지만 이 안에는 순서가 있어요. 그림이 여기 1번 그림, 2번 그림, 3번 그림, 4번 그림 이런 식으로 요즘에 4컷짜리 만화처럼 되어 있고요. 예, 당시에는 이 그림과
한글과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게 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삼강행실도 언해는 조선의 베스트셀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왕이 바뀔 때마다 계속 간행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불교 경전, 유교 경전 너무나 어려운 책이죠. 이거 말고 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내용도 한글로 번역되어 있는데 건너편에 책 한 가지만 볼게요.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에는 책을 보려고 해요. 자, 이 책은 의학서적이에요. 간이 벽온방 언해라는 건데 요즘 우리 다 마스크 쓰고 있잖아요. 코로나 때문이죠. 자, 조선 중종 때도 이런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자, 그래서 어느 지방이 돌았냐면 평안도 지방이 돌았어요. 압록강 바로 아래쪽인데, 자, 약간 정부에서 보면 외진 곳이었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전염병이 생기고 그 다음 해가 되어도 그치지가 않는 거예요. 사람은 계속 죽고. 그래서 왕이 맨 처음에는 약도 보내보고 의원도 보내봤지만 해결을 하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자, 한자로 된 이 책을 한글로 번역해서 백성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고 백성들이 실제 이 책을 읽고 산과 들로 나가서 자신이 구할 수 있는 약을 구해서 자, 스스로 병을 고칠 수 있도록 해라 라고 만든 책인데, 책 제목이 어렵지만 한자를 하나하나 풀어보면 어렵진 않아요. 간이 뭐냐면 간단하다는 뜻이에요. 이가 쉬울 이자예요. 그래서 간단하고 쉽게 벽온, 자, 열병을 막아낼 수 있는 약방문을 한글로 번역한 책, 이런 뜻이에요. 근데 실제로 읽어보면 요즘 현대의학과는 굉장히 거리가 멀어요. 주술적인 내용이 많거든요. 근데 여기 펼친 전시면 중에 우리가 지금도 쓰는 방법이 있어서 제가 읽어드리려고 해요. 자, 이쪽 페이지에 이거 빨간 딱지 붙어있는 거 말고요. 제가 읽고 설명할게요. 또 집이 모든 병이 들어든즉 제 처전병한 사람의 옷을 빨아 좋게 하여 박진한 실화에 찌면 곧 병이 전염치 아니하나니라. 이게 뭐냐면 병 걸린 사람의 옷을 시루에 찌래요. 뭐냐면 소독하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 방법은 현대의학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자, 어쨌거나 정리하면, 자, 훈민정음이 완성되자 국가 사업으로 한자로 된 책들을 한글로 다양하게 번역을 해서 책으로 간행하는 그런 사업을 진행했다는 거고요. 이제 이런 거 말고 평범한 사람들은 어떻게 한글 생활을 했을까? 그 다음으로 갈게요. 자, 이쪽으로 오십시오. 한글이 써 있는데 이거는 평범한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을 글로 써서 주고받았던 편지들입니다. 글 쓴 사람이 다양해요. 왕비가 오빠에게 쓴 것도 있고요.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쓴 것도 있고,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 빌려간 사람에게 쓴 편지도 있어요. 내용은 뻔하죠, 그렇죠? 자, 그 중에서 아주 신분이 낮은 노비에게 간 편지가 여기 있어서 읽어드릴 거예요. 오른쪽 보세요. 백천노 기축이라고 해서 황해도 백천 지방에 살고 있는 노비 기축이에게 보낸 편지예요. 자, 노비는 성이 없어요. 우리 한국에 김씨, 박씨, 그 다음에 이씨 이런 성 많죠. 노비는 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성 없이 그냥 이름이 기축인데요. 왜 기축이냐면 기축년에 태어나서 기축이 이렇게 됐어요. 자, 그리고 편지를 쓴 사람은 저 맨 끝에 한자로 송이라고 써 있어요. 송규령이라는 양반인데, 양반이 왜 노비에게 편지를 썼을까? 궁금하죠? 편지의 앞줄 두 번째에 맨 끝에 네 글자를 보면 넉션도디라고 써 있어요. 이게 뭐냐면 노비가 주인의 땅을 빌려서 땅에다가 곡식을 심고 재배를 하면 그거에 대한 대가를 돈으로 지급을 해야 돼요. 아니면 쌀이나 이런 걸로 지급을 해야 되는데 안 낸 거예요. 밀렸어요. 자, 그래서 돈을 갚아라 이런 뜻인데 편지 맨 마지막 줄에 이렇게 써 있어요. 큰일을 낼 것이니 알라라고 엄포를 놓고 있는데 과연 기축이가 밀린 도시를 갚았을까 찾아봤더니 수년 뒤에 이 송규령이 며느리에게 쓴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아직도 여기 백천지방에
도지는 잘 안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해서 기축이가 계속 안 된 것 같아요. 자, 어쨌거나 노비 기축이도 한글을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기축이 노비와 정반대인 가장 높은 왕은 편지를 썼을까 봤더니 왕이 편지도 있는 거예요. 요거거든요. 조선의 22번째 임금 정조의 한글 편지인데요. 제가 큰 글씨로 터치 스크린에서 보여드릴게요. 이쪽으로 오십시오. 조건이에요. 자, 제 발에는 버선이 작아졌어요. 더 이상 신을 수 없게 되었으니 편지와 함께 보냅니다. 저의 외사촌 수대라는 아이에게 제 버선을 좀 전해주세요 하고 쓴 거예요. 이 편지는 임금님 4살 때 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글씨가 성장하면서 계속 이렇게 변해요. 자, 그리고 저는 이제 왕이 된 다음에 편지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건데요. 아까랑 비교하면 엄청 달라졌죠. 이거는 임금님이 된 42살의 편지예요. 자, 이거는 안국동에 계신 홍참판 때 아내인 큰 외숙모님께 간 편지예요. 자, 근데 이 편지를 대충년 음력 12월 20날 썼대요. 그래서 이제 열밤 자고 일어나면 설날이 되기 때문에 편지만 보내지 않고 선물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엄청 보냈어요. 이게 다 선물이에요. 자, 그러면 임금은 설날 선물을 어느 정도로 보냈는지 읽어볼게요. 인산 보이시나요? 인산 보냈고요. 전문 100냥은 전 돈을 100냥 보냈는데 요즘 시가로 환산해 보면 대략 700만 원에서 800만 원 정도라고 해요. 자, 왕이 설 때 이 정도 쓰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일석은 쌀. 자, 그 다음에 거회우는 겨울이니까 따뜻하게 보내세요 하고 솜을 5근 보냈어요. 자, 그 외에도 뭐 대전복, 광어, 청어 이런 거 있는데요. 건시를 제가 퀴즈로 내볼게요. 자, 한국 동화책에 보면 호랑이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 호랑이가 제일 무서워했던 과일이에요. 그것 때문에 도망갔어요. 그죠, 그러니까 책에서 보냈습니다. 이 편지는 차곡차곡 쌓여서 이렇게 책으로 묶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정조 어필 한글 편지첩이라고 하는데요. 이 표지는 종이가 아니라 비단이에요. 꽃이 예쁘게 수놓아져 있고 제목을 정하지는 않고 그냥 책으로 묶였습니다. 요거 앞장을 반으로 접으면 이 표지가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편지의 의미는 왕이 자라면서 한글 글씨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알 수 있다는 점. 또 하나, 임금님은 분명히 한자를 굉장히 잘 아셔서 한자 편지가 수백 통 전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유리를 몇 장 안 되는 한글 편지가 전하고 있어요. 왜 그러면 임금님이 한글로 편지를 쓰셨을까? 힌트는 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자, 남자? 여자. 당시 여성은 신분이 높아도 남자들만큼은 한자 공부를 하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어려운 한자 편지를 쓰면 못 읽을까봐 읽는 사람을 배려해서 이렇게 쉬운 한글로 편지를 쓴 것입니다. 자, 그러면 뒤를 돌아서 정면을 한번 가볼게요.